이것은 방송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는 주권 방송의 내부 전략 토론 내용이 거의 무삭제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회의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오늘 박근혜 출석하는 날이네. 첫 재판. 잠깐만. 그 뭐라 그러지? 모두 발언. 모두 발언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직접 할까? 모두 발언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강제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냥 뭐 하겠죠. 그래도 내가 뭐 이때껏 뭐 3년 반 동안 나라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뭐 다 엮어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하겠죠. 뭐. 나는 조국과 결혼했는데 네. 조국은 민정수석이고 뭐냐 이거는. 나는 깜방에서 뭐 하는 거냐고. 아무튼 오늘 첫 재판인데 그 뭐야 박사모 이쪽에서 법원 앞에 1000명 네. 집회 신청했는데 신청 20명 모였다고. 네. 정말 자기가 아니 20명은 밤새 자리를 지킨 거고. 밤새 자리 지킨 사람이 20명. 아침에 집회는 120명. 120명. 오. 네. 추가로 500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20명이 있으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야 100명 동원하자 이래서 했을 수도 있고. 그래, 사실 뭐 좀 아무리 끈떨어졌다고 해도 그래도 100명은 모여줘야지. 100명은 네. 아직 뭐 그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아니요. 100명은 모여서 집회 좀 해줘야지. 전두환 노태우가 잡혀가도 지지자 100명은 모일 것 같은데. 그치. 그때 왜 전두환 그 체포될 때 자기 사저 앞에서 성명 낭독하고 끌려갈 때 막 사저 앞에 사람들 막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빨리 구속해라. 그래도 조원진이가 저기 뭐냐 지지율 좀 나왔잖아요. 여전히. 그럼 기본적으로 50만 명은 모여야 되는데 박근혜 계산으로는. 근데 뭐 교통편도 그렇고 불편해서 사람들이. 자, 뭐 그건 그렇고 요즘 이제. 아니 근데 오늘 저기 올림머리를 하고 온 듯하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올림머리를 그러니까 뭘로 했지? 모르죠. 그 뭐 교도관들이 도와줬나? 아니면 소지들이 뭐 칫솔 때 갈아가지고 막 머리 감아가지고 막 뭐 했나 밤새? 진짜 이 사람 진짜 드라이기가 없는데? 갑이에요 갑. 말도 안 돼. 오다가 중간에 미용실 들을 수도. 빨리 이걸 뭐 진상 규명을 하든지. 올림머리 웬 말이냐? 아니 혹시 그게 올림머리가 아니라 가발 아닐까? 가발일 수도 있죠. 가발 벗기면 그냥 가발. 대머리 아니요? 원래 가발이었던 거 아닐까? 처음부터.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관련 미용사가 있으니까. 근데 그 교도소 들어갈 때 가발은 못 하지? 나올 때는 모르죠. 나올 때 맞다. 사복 차림도 가능한데 네. 가발이라고 보면 돼. 가발을 영치시켜 놓고 올림머리 가발을 하나 만들어서 출두할 때마다 가발 받아서 그랬을 수 있죠. 아하. 갑자기 한번 벗겨보고 싶네. 머리카락을 확 잡아서 당겨서 가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은 욕구가 드는데 안타깝게도 어렵겠다. 영원한 대통령 사랑합니다. 좋겠다. 100명 무죄 주장 집회. 근데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대체로 뇌물죄 이걸 많이 크게 보더라고. 한 500억 정도 기소된 게 이렇게 이제 뇌물죄를 크게 보던데 사실 뇌물죄가 핵심이 아니지 않나? 탄핵에서도 그렇고. 탄핵 핵심은 뭐죠? 왜 탄핵됐지? 그러고 보니까. 역시 잠깐만. 근데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역시나 성조기를도 들고 오셨네. 트럼프도 지금 위험한데. 박 대통령 석방하라고. 자꾸 그러지 말어. 트럼프 위험하다고. 왜 성조기를 들고 날려. 아니 이제 안 그래도 살펴봤거든요. 혹시나. 근데 혹시나가 역시나 성조기 달아났네. 야, 이 사람들 진짜 해도 너무한다 진짜. 야, 그러다 진짜 트럼프 어떡하려고 그래. 마태이 갔는데 정신 못 차리고. 아무튼 그래서 박근혜 탄핵 사유. 내가 볼 때는 진짜 중요한 거는 돈 받아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받아 먹은 게 아니라 돈을 강탈한 거잖아요. 이거는. 재벌들 협박해가지고 돈 내놔 이래가지고 뜯어낸 거고.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러지? 뇌물이 아니라 강탈인데 이건 강도? 이건 뭐 대한민국이 자기 아빠 거라고 변호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좀 섞기로쓰니 뭔 문제냐? 그렇지. 그래서 이건 권력 남용. 에 가깝다. 뇌물이라기보다는 권력 남용에 가깝고. 근데 이 돈 문제가 핵심은 아니고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최순실이가 국정을 좌지우지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게 청와대에서 최순실한테 모든 정보를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 인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사인하면 인선되는 거고. 뭐 이런 연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밑줄 쫙쫙 그어가지고 수정해주면 그걸로 연설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치 행위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최순실이 했더라. 근데 최순실이 무슨 비서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개인인데 자연인이. 이거는 그래서 그 기밀 누설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기밀 누설이라고 해야 되나? 기밀 누설. 기밀 누설이고 그리고 권력 남용이고. 그러니까 권력을 이건 박근혜가 권력을 남용한 게 아니지. 재벌 압박하는 게 권력 남용이고 이거는 기밀 누설이 되죠. 그 박근혜가 자기 권력을 사실 전혀 권한 없는 사람한테 그냥 이양해 준 거 아니에요. 이건. 네. 국민이 찍어서 만든 권력을 지 맘대로 딴 사람한테 넘겨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죄야 도대체 이건. 아무튼 그게 핵심 아닌가 나는. 특검에서는 기밀 누설죄로 돼 있죠. 특검 탄핵 안에서는 특검이 아니라. 네. 이게 그게 이제 핵심이다. 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아무튼 뭐 재판 잘 해서 몇 년 정도 받을까? 글쎄요. 뭐 어떻게 될까? 너무 뭐 방대해가지고. 근데 이제 전두환 노태우 같은 경우는 사형 판결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놈들은 학살한 게 있으니까 사형 받은 거고. 네. 쿠데타에다가. 근데 뭐 박근혜가 쿠데타를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으니까. 아니 근데 노태우도 처음에 무기징역 떨어졌다가 22년 6개월. 그래서 사형은 전두환한테 수계한테 간 거니까. 근데 박근혜는 국정농단 수계가 되나 그러면? 국정농단 수계인데 그거 가지고 뭐 사형은 떨어지지 않을 거고 무기징역까지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한 20년? 모르죠. 그거는 이제 판사 재량으로 될 것 같고. 국민들의 이제 이 분노의 수준으로 놓고 보면은 뭐 한 20년. 근데 쿠데타로 않겠나? 정권을 찬탈해 가지고 당군 일의 최대 도둑이라고 하는 노태우도 22년을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존경하는 재판장도 많이 늘어났죠. 이번에 헌재 보면 김희수 재판관도 이제 헌법재판소장이 되셨는데 그래도 저는 사법부가 과연 그런 정의의 심판을 내릴 수 있을까 박근혜에게 그건 지켜봐야 된다. 네. 그래요. 좀 불안하긴 한데 박근혜. 아무튼 뭐 일단 뭐 한 시대가 저무는 거니까. 네. 법의 응징을 제대로 받고 사면은 하지 말자.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행보로 봐서 뭐 사면은 뭐 박근혜 사면되고 싶으면 다음 대선에 무조건 정권 교체를 해야지 사면되지 않을까. 조원진을 밀어주든가. 네, 조원진을 밀어주든가 아니면 남재준이 나오든가. 이래면 있잖아요. 땅굴 파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요. 뭐 박근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인사 내정 발표 막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좀 이거 이제 슬슬 뜯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근데 좀 한꺼번에 좀 발표하지. 왜 이렇게 한 명씩 발표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번에 그 유시민 씨가 방송에서 한번 넌지시 던진 적이 있어요. 그 문재인 정부가 왜 예비 내각을 발표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근데 그 전원책 변호사랑 같이 방송하잖아요. 꽤 공감을 하더라고. 뭐냐면요, 발표해버리면 대선 전에 발표를 해버리면 인선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실망할 거 아니냐. 그렇지. 네. 그래서 분위기를 쫙 바람을 사상 넣고 열심히 해보자 하고 있는데 발표 딱 해버리면 딴 사람들은 김 빠져버리니까 에이씨 나 안 해 이렇게 돼버릴 수 있으니까. 오케이, 맞네. 그래서 이제 안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요거는 저는 미처 생각 못했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뭐냐면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직.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의 내부 정보를 알 수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기밀 사항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인사결격 사유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검토 때문에 뭐 사전 발표는 어렵지 않느냐 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국민 감정상 미리 그러니까 대선 전에 미리 예비 내각을 발표를 하는 게 뭐 좀 후발 주자들 2위, 3위 하는 주자들은 오히려 효과가 있는데 1위 하는 주자가 그런 발표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볼 때는 뭐 대통령 당선되지도 않아놓고 당선된 것처럼 저느냐. 김치국 마시기가 나오죠. 오만해 보인다.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겠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뭐 아무튼 근데 이제 당선됐으니까 좀 한꺼번에 우르륵 발표하면 좋겠는데 보는 사람이 이게 감질만 나게 한 명씩 거기에 집중을 시키는 거 아닐까요? 각각의 인선에 대해서 한 명씩 한꺼번에 우르륵 쏟아버리면 그 다음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잖아요. 맞네. 그리고 기자들이 죽어나가지. 그렇게 되면 언론에서 누구를 소개해야 되는 거야? 이거 너무 많아서. 근데 지금 일단 발표된 건 청와대는 얼추 이제 좀 되지 않았나? 청와대 그렇죠.
비서실장은 임종석.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네. 임종석 전대협 의장.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서울시 부시장, 정무부시장이었고 이런 사람인데 뭐 대표적인 386 여러 번 네, 다소 의원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정수석 조국. 네. 그래서 민정수석 조국이 상당히 좀 많이 거론이 됐고. 그렇죠. 좀 너무 얼굴 위주로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많이 쓰는데. 뭐 대통령의 뭐 네, 그러면 인물 패권 얘기도 나왔는데, 근데 그 조국을 기용한 게 상당히 좀 다들 놀라는 분위기잖아요. 검찰 출신이 아닌데 민정수석에다가 기용을 하는 게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인사는 좀 이른바 파격 인사라고 하는데 보여지긴 하죠. 이를테면은 딱 느낌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냥 비정상이 정상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 국가 적어도 대한민국 수준의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딱 갖춘 상황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검찰 조직이 한국 사회에서 비대하게 상당히 비대해져 있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혁파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건 혁파는 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 개혁에 아주 그냥 뭐 사실상 몽둥이를 들지 않았나. 민정수석이 원래 하는 일이 뭐지? 그 정부와 여기를 연결고리 가교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청와대와. 근데 보통 이제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뭐 이런 데를 상대하는 그런 보좌관이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사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민정수석은 인사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민정수석의 인사에 대한 의견을 주는 거는 민정수석의 고유한 역할. 그래서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건 맞다고 보고 그거는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병우는 인사에 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얘는 뭐 스펙이 참 좋네. 야, 얘 묻어. 이런 식으로 묻어버리고 얘는 스펙이 별로 안 좋잖아. 야, 스펙은 별로 뭐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인사에 관여했다는 게 문제다. 근데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실은 각각의 이제 개별적인 인사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보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민정수석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돼 있네. 예. 국민 여론 및 민심 동향 파악, 공직, 사회기관 관련 업무 보좌, 법률 문제 보좌, 민원 업무 담당. 실질적으로는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직접 사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과 대통령 사이에 위치하는 직속 비서관. 뭐 그렇게 돼 있네. 주로 이제 법무부, 검찰 뭐 이런 사람과 대통령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된 다음에 이 검찰에 대한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정풍 바람이 많이 불 것이다. 개혁이 많이 될 것이다. 이미 불고 있죠. 그 100만 원? 돈봉투 사건. 관련돼 왜 겨우 100만 원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항변을 많이 하던데 검찰에서. 그 주된 항변이 그거잖아요. 관행이었다. 너무 박봉이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국민 여론은 그거죠. 야, 봉급을 올려. 그리고 세금 계산서 끊으면 될 거 아니냐. 이를테면 야근 수당 신청해. 뭐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21세기인데 검찰은 여전히 80년대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서 오히려 더 황당한 게 이제 불똥이 국정원까지 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특별 예산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영수증 처리를 할 필요 없는 돈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 영수증 처리할 수 없는 돈이 정부 예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혀 있고 그 중에 반 이상이 국정원한테 있더라. 그러니까 검찰에서 시작된 이 돈봉투 사건이 엉뚱하게 이제 그럼 그 국정원은 그 많은 돈을 영수증 처리도 안 하고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 국가 안보를 위해 쓰겠죠. 댓글 부대 양성. 박근혜 안보를 위해서 쓰다가 이제는 문재인이 들어왔으니까 문재인 안보를 위해서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사람들 이제 심란할 것 같은데 돈 쓸 데가 없겠네 이제. 쓸 데가 없으니까 이제 돈봉투를 주고받는 상황이 됐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조국 교수가 이거 상당히 이걸 깐깐하게 잘 하지 않겠냐. 평소에 이제 그동안 보여왔던 좀 개혁적 이미지. 뭐 이런 기본은 이제 우병우 수사를 딱 지시했고 그래서 박근혜 국정농단을 제대로 수사하겠다라고 밝힌 것만 봐서는
국민들의 관심사는 상당히 높고 꽤 이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격점을 줄 수 있지 않냐. 그렇지. 그리고 그와 이제 연결되는 게 그 윤석열. 네. 서울지검장. 서울지검장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인가? 아니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대단한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아니 뭐 검사도 대단한 자리잖아요. 네. 일반 너무 많아서 예. 널린 게 검사라. 네. 일단 검사도 뭐 상당히 대단한 자리긴 한데 윤석열 지검장이 문제는 기수 파괴를 이루었다는 거. 네. 2단계인가 3단계 정도. 근데 기수를 따지는 것 자체도 이것도 완전 전 근대적 문화죠.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80년대 수준인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반발을 하는 게 야, 왜 우리 후배들이 올라와 가지고 내 위에 말이 되냐 이게 내 사기가 문제 말이 아니다라는데 야 그러면은 네가 더 열심히 할 거 그랬냐 내지는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능력 위주의 인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처음 시작된 건 그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법무장관. 네. 그것도 기수 파괴라 그래가지고 네, 검찰들이 그렇죠. 검사와의 대화. 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뭐 명언을 남긴. 그때 개기던 놈들이 요즘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또 개기고 있더만. 우병우도 그때 개겼다는 소리 있던데. 아 그때 참가했었나? 뭐 아무튼 검사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 권위적인 조직 중에 하나가 검찰 조직. 네, 여기는 그렇죠. 진짜 아직도 봉건 사회더만. 근데 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뭐? 우리 아버지는 내가 왜 너를 법대 안 보내는 줄 아냐 하면서 아버지가 예전에 택시 운전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제 딱 태웠는데 이 사람 검사예요. 아 검사를 네, 택시. 검사가 택시 타고 다니는구나.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택시에서 담배를 폈잖아요. 80년대니까. 그래서 차문에서 담배를 딱 피우는데 막 근심이 막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아이 검사님께서 근심 걱정하실 일이 뭐 있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 검사가 뭐 안기부 앞에서 가운 뭐라더라 피남이라도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와 그 막강한 검사도 네. 안기부 앞에서는 피해다. 제 아무리 검사라도 안기부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고 하면서 담배를 딱 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는 저 법 검사 쪽은 아니구나. 그렇게 정리하시다는데 안기부 쪽으로 어떻게 진출을 안 하시고 어떻게? 아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 그랬구나. 근데 그런 이 권위주의적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 안기부가 국가정보원 넘어오게 되면서 물론 국가정보원 국내 파트가 있죠.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다시 따져봐야겠지만 검찰 조직 자체의 이런 전근대적인 요소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거고 이거를 전부 다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뜯어 고쳐야 돼. 뭐 나는 기수 따지고 뭐 학번 따지고 이런 문화 되게 싫어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해당 조직 내에서나 통용되는 거지.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되게 웃긴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학번 따지는 문화도 되게 싫은 게 대학교 안 다닌 사람들은 그건 뭐야. 그렇죠. 그래서 난 386 세대 이런 말도 되게 싫어하는. 386 세대라는 게 뭐야? 80년대 학번인데. 그때 민주화 운동은 대학생들만 했나? 그런 뭐 기수 뭐 학번 이런 거 따지는 거 되게 싫어하고. 국정원 얘기가 이제 나와서 말인데 서훈 국정원장 그렇죠. 내정자.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일단은 뭐 국정원 제 3차장 출신. 네. 근데 국정원 라인이니까 예전에도 보면 국정원 쪽에서 남북관계 관련해서 그런 대화에도 참여를 하고 1, 2차 뭐 정상회담 다 관여했다고. 네. 단순히 이제 이를테면 뭐 국정원 이래가지고 막 예전에 안기부 시절에 막 간첩 조작하고 고문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네.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뭐 기대를 많이 하는 서훈 내정자에게 기대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서훈 내정자가 그닥 자기가 직접 만나봤을 때 일단 대북관이 별로 안 좋다, 대북 인식 별로 안 좋다. 그러면서 그 DJ 때 국정원에 대북 인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없겠지. 같은데 자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저런 사람을 데리고 정상회담을 어떻게 했냐. 정말 대통령이 대단한 거다 저건. 뭐 그런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좀 꼴통이었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잘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남북 관계, 남북 정상회담, 남북 대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국정원이 관여를 할 거고 서훈 내정자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 일단 지켜보는 걸로.
그리고 이제 또 뭐 누가 있지? 내각이 요즘에 계속 이야기되고 있죠. 장관, 외교장관, 백발의 외교장관. 외교부 장관이 강경화. 그것도 상당히 파격이라고. 그러니까 70년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 여성 장관이고. 인데 따블은 이제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네.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데 외교 활동을 해왔던 사람인 거예요. 외교부에서 그냥 이를테면은 왜 그 반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외교부도 그럴 거라고 보고 외무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분제가 있지 않나. 외교부에서는 북미 라인이 최고 아닌가? 그렇죠. 북미국장, 북미국 출신이 최고가 되는데 그래서 주된 의혹 우려는 뭐냐면 저는 우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강경화 장관 후보에 대한 우려는 주요국 외교를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외교를 맡을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북미국 라인이 아닌데 뭐 할 수 있겠냐.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주변국 외교를 맡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부 개혁의 적임자 아니냐. 예? 예. 맞네. 안 그랬으면 뭐 어떻게든지 썩은 애들하고 같이 놀다 보면 같이 썩지 않겠어요? 근데 제대로 뜯어 고칠 수 있게. 강경화 장관 후보자는 사실 좀 외교부 개혁에 의지가 좀 있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검찰 조직의 개혁 그리고 외교부 라인에 대한 개혁 그리고 국정원도 개혁까지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서훈 국정원장 이 내정자의 이야기들을 보면 국정원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얘기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근데 분명히 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저런 대한민국의 이른바 이 흔히 말하던 그 뭐죠? 대한민국의 국익을 자주 이야기하던 그런 조직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좀 준비하는 듯한. 아 진짜 뜯어 고쳐야 되는 게 이게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잘 봐야 된다고 교훈을 잘 봐야 되는 게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가 얼마나 저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반미로 딱 찍어놓고 노무현 대통령 저 세상 물정 모르고 반미한다. 그러면서 외교부에서 완전 무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외교부 내에서 항명 파동도 있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뜯어 고치지 않고 이걸 확 틀어 잡아야지. 안 그러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에서 막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하자라고 하는데 외교부 내에서 뭔 소리냐 지금 우리는 미국 없으면 안 된다. 저 세상 물정 모르고 또 뭐 노무현 전철 밟는다 이러면서 또 항명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확 틀어 잡아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경제 라인도 나왔습니다. 경제부총리 장하성. 아니죠.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하성이고. 맞다 정책실장이지. 경제부총리가 누구였더라? 김 뭐시겠던 것 같은데. 장하성 김동연 아주대 총장. 이 사람이 경제부총리. 장하성 이 연구소장. 우리 그 주권방송에서 왜 여론조사 했을 때 경제부총리 1위 했던 사람 아닌가?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정책실장이 됐더라. 네. 그래서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사람인데 장하성 교수는 유명하잖아요. 재벌 개혁론자로. 그래서 아마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개혁에 대한 좀 의지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이야기가 있죠. 아니 근데 이게 콤비가 되고 있는 게 김상조 예전에 한성대 교수인데 이분은 이제 거의 뭐 재벌 개혁의 선봉장. 그래서 김상조 교수는 거의 민주당 수준의 이 교수님인지 아니면 진보 진영의 거의 뭐 진보 정당에 들어갈 교수님인지 이렇게 보이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의 내정자가 됐죠. 그래서 이 두 쌍두마차가 투탑으로 이제 밀어붙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근데 뭐 장하성 교수나 김상조 교수가 둘 다 학자 출신이니까 관료 조직에서 조직을 통솔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 위에 경제부총리에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딱 이렇게 배치하는 이런 구조를 이루었다 그래요. 김동연 내정자는 어떤 사람이지? 김동연은 전형적인 관료. 근데 이 김동연 총장은 지금 이제 부총장 내정자죠. 마찬가지로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소년가장 출신. 예전에 막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 진학을 못하고 상고를 진학을 해서 은행원으로 일을 하다가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도저히 이 학력 차별 있잖아요. 야, 너 대학도 못 나왔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진급도 안 되고. 그런 차별을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독학으로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경제부의 예산 전문가로 쭉 이렇게 성장해온 인물. 아 자수성가형 인물이 위험한데. 입지전적 인물. 네.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누구나 어린 시절에. 아 근데 그런 사람들구나. 아니 그렇게 딱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막 그 인선되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좀 평범하게 그냥 그 뭐라 해야 되나 엘리트 코스 밟아온 네. 그런 사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 다 막 입지전적 인물 아니면 막 좀 아웃사이더 조직 내에서 그렇죠. 이렇게 좀 따돌림 당하고 네. 항상 비주류였던 사람들 네, 고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좀 발탁되는 것 같네. 아무튼 근데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는 약간 불안해하는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은 어차피 다 신자유주의 신봉자들 아니냐. 네. 뭐 재벌 개혁하고 뭐 경제 민주화 한다고 해도 결국은 신자유주의 이 경제 정책 자체를 뒤집지는 못할 거다. 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기본은 이제 비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경제를 정상적인 자본주의 경제로 만들자고 하는 거죠. 네, 지금 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정말 그야말로 이 막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복지를 전면적으로 구현하면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진보적으로 바꿀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사실 좀 너무 또 진보 진영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럼 진보 진영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해버리면 그러니까 진보가 할 수 있는 건 좀 남겨놔야지. 네, 저는 뭐 그래서 일단은 비정상의 정상화니까 범죄적 행위들, 정경유착 고리들이나 이런 부분들 재벌 해체 부분에서 이제 정경련 같은 것들은 이제 완전히 정리를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의 개혁들을 추진해 나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또 그 토대 위에서 진보가 그치.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오지 않겠나. 옛날에 그 뉴턴이 자기는 갈릴레이의 어깨 위에서 뭐 세상을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랑 그랬어. 네. 사람들이 막 뉴턴 보고 와 정말 천재 물리학자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천재가 아니고 갈릴레이 어깨 위에 있었을 뿐이다 나는 뭐 이런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상을 정상화해 놓으면 그 위에서 진보가 이제 진보적인 정책을 추후에 더 펼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한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인선 중에는 보수 성향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김강두 서강대 교수 예전에 그 박근혜 정권에서 박근혜 친구였다라고 이야기하던 김광두 서강대 교수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발탁을 했죠. 국민경제자문회의? 예. 그런 회의가 있었나? 이걸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 새로 만든.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봐야 되겠네. 이게 뭔지.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함께 하겠다라는 거고. MB맨도 있었는데. 아니 그 김동연 그 총장 이 사람도 그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일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관료분들은 이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관여하지 않고 출신에 상관없이 하겠다. 원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관점이나 어떤 이제 인식보다 그 실무적인 능력이라든지 분석력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 뭐 데려다 쓰면 되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잘 조립만 잘하면 되는 거고. 그 뭐 장하성 교수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안철수 쪽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안철수 캠프에서 뭐 일했던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2012년에도 한번 손을 내밀었다가 퇴짜 맞고 그다음에 작년 총선 때도 손 내밀었다가 퇴짜 맞고 이번에 세 번째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겨우 손을 잡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의 삼고초려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서는 과연 이제 장하성 씨가 제갈량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삼고초려로 된 사람인데 뭐 그런 얘기는 하는데 아무튼 뭐 본인은 이제 안철수 쪽에 있었는데 뭐 삼고초려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감동을 받아서 손을 잡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태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인선 과정이 주목을 받는 게 주권방송 예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촛불 공동정부. 촛불의 힘을 모아야 된다.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그 촛불 공동정부의 모양새에 가깝게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의당 쪽에 한 명만 좀 인선하면 되겠네요. 그거는 정의당 분들이 어떻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는 그나마 정의당 쪽에서는 이제 김종대 의원 같은 사람이 그렇죠. 국방 라인 쪽으로 어떻게 좀 들어가면 참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모르겠네요. 본인 입 생각은 어떤지. 임종석 비서실장 이렇게 좀 박원순 서울시장 라인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제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뭐 최성 분도 계시나요? 네. 거기는 뭐 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민주당의 기본 이제 세력이 되고 넘어서 안철수 라인으로도 있는데 안철수 라인을 또 배려하는 모습이 저는 이낙연 총리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이낙연 총리가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제 이 정계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전남도지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김대중 정부의 인맥들이라고 하면 지금 국민의당 동교동계 국민의당 가 있는 그쪽 사람들과의 인맥 이런 부분들도 이제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장하성 교수라든가 안철수 쪽의 인맥들도 활용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관료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능력 있는 관료라도 능력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탁을 하는 모양새는 괜찮다. 그래서 공동 정부의 좀 외양을 좀 띠고 있죠. 네. 이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80%까지 쭉 올라가는 데에는 이런 인선, 뭐 탕평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인선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 대선이 사실은 조작된 거다. 증거가 나왔다. 어떻게 지지율 지금 80%가 넘는데 40%밖에 득표를 못했냐? 이건 조작이다. 뭐 그런 이제 농담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그 후보 시절에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준비 많이 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요 당선되고 나서 아직 뭐 한 달 안 됐습니다. 보름도 안 이제 보름 조금 안 됐죠. 요 행보를 볼 때는 야 정말 준비 많이 했구나.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 사람 얘기를 안 했다. 보훈처장 아주 요즘 그 장안에 화제가 됐었는데 피우진. 네네네. 와, 그 사람도 아주 양력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거의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관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인사를 지금까지는 상당히 잘한 편이다. 뭐 물론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대체로는 좀 무난하고 좀 파격적이고 그리고 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정통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일을 획기적으로 좀 개혁을 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 좀 많이 고르고 있지 않나. 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서 자기 조직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발탁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뭐 오늘 빼먹은 사람 있나?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좀 대한민국 적폐가 이런저런 적폐가 있고 검찰 적폐 그리고 뭐 국정원 적폐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적폐는 분단 적폐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가 근데 아직도 안 나오네. 그래서 이 분단 적폐를 어떻게 이것을 이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좀 포부나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뭐 외교안보 쪽에 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번에 국가안보실장은 맞다. 정의용. 물론 이제 뭐 외교관 출신을 딱 그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한 것은 사실 지난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그 김관진 외전에 전형적인 그러니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이 사람이 참 처음에는 저 사람 정말 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연평도 포격전이 있을 때였거든요. 연평도 포격전이 딱 터지고 나서 그때 MB 정부가 국방부 장관을 물갈이 해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막 교전이 일어났으니까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그 평소에는 급이 되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돌격형 장수 야전형 야전형으로 김관진 어떻소 해가지고 김관진이 된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연평도 포격전 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 급도 안 되는 사람이 국방부에 앉아가지고 저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 하다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올라가더니만 정권이 바뀌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걸 계속 하더라고. 대단한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하고 있어. 문재인 첫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 3명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도 국가안보실을 쥐었던. 근데 정말 그 이제 안에서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야전형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략 전술 없고 개념 없고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어떤 수준이었냐면은 뭐 대통령이 사실 뭐 아는 게 없잖아요. 대통령도 똑같은 이제 유유상종인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교 안보 쪽의 어떤 정책을 짜려면 국정원, 그다음에 외교부, 통일부, 그다음에 외교안보실 이런 데가 이제 다 국방부 이런 데가 다 이제 자기들 부서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조정하는 게 사실 외교안보실장의 역할인데 김관진이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아는 머릿속에 든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뭐 외교부에서는 뭐 북핵 무슨 협상을 합시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뭐 남북 대화를 한번 추진해 봅시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막 군비 증강해가지고 북한 한번 압박해 봅시다. 뭐 이런 제안들이 서로 모순되는 제안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게 종합 정리하고 이 통제하고 자를 건 자르고 세울 건 세우고 이렇게 못하고 그냥 다 뭉뚱거려 버리는 거야. 그냥 대통령한테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이거 합시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하는 말이 한 연설문 안에서도 서로 모순되는 말이 막 나오고 네. 전쟁합시다. 자 대화도 합시다. 뭐 이런 식의 네. 막 황당한 문구가 나온 게 다 이게 외교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이 아무것도 안 해서는 거다. 그것도 역으로 본다면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벌일 수 있는 좋은 구조가 형성됐네. 대통령이 판단력이 없는데 국가안보실장도 판단력이 없어. 네. 지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독판을 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 김관진이 드디어 이제 잘리는 거구만. 네. 근데 그 뭐 새로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직계 외교관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통상 분야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전형적인 외교관인데.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어떻게 네. 좀 걱정이 좀 되는. 근데 안보가 단순한 이제 군사 안보뿐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의미의 통상까지도 하나의 안보적 개념으로 보는 거냐 뭐 이런 해석이 있긴 한데 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보 미세먼지도 안보의 문제죠. 다만 그냥 뭔가 좀 아무 매갈이 없는 그냥 무조건 앉아가지고 우리가 지난 뭐 TV 토론에서 군수후보 TV 토론에서 정말 보지 않았습니까? 박근혜가 이제 정말 수첩에서 뽑아가지고 냈던 뭐 남재준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토론 딱 시켜보니까 딱 드러나잖아요. 머릿속에 든 거 없고 진짜 뭐 대도 안 한 이야기 막 옛날 진짜 또라이였어? 네. 설마 했는데 그런 인물은 아니지 않겠냐. 나는 그냥 믿고 가보자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특보가 2명이 그게 무슨 네. 특보지? 특보? 저기 문정인 교수랑 네. 저기 그리고 홍석현. 네. 그게 무슨 특보지? 외교안보 특보인가? 통일외교안보 특보 있잖아요. 통일외교안보 네. 특보. 두 사람. 문정인 전 연세대 교수, 지금도 교수죠. 예. 문정인 교수와 홍석현 전 홍석현. 그 중앙일보 네. 회장. 저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문정인 이래가지고 형제인가? 둘이 돌림자 형제나? 쓰네. 네. 같은 학년인가? 그 문정인 특보도 인이네. 같이. 그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잖아요. 네. 민간 측 부위원장.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 시기에 그래서 약간 좀 그 논란이 있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문정인 교수가 그래도 대체로는 좀 개혁 쪽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었는데 왜 박근혜 정부 밑에서 통일준비위에 들어갔냐. 네. 부위원장은 아니었나? 아무튼 거기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좀 논란이 있었죠. 네. 뭐 다 실망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아무튼 원로급이죠 사실. 네, 그렇죠. 거의 뭐 이 외교 안보 뭐 이쪽 통일 이쪽으로는 원로급이다 뭐 볼 수 있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원로급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홍석현 회장이 약간의 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고 하더라고요. 뭐 나랑 상의 없이 왜 발표하냐 뭐 이런. 네. 아무튼 특사로 미국 갔다 온 거 아니에요? 특사로 그러니까 미국 갔다 그런 왔는데. 일회성 활동은 하겠다만 하나의 상시적인 자리를 상의 없이 했다. 이런. 특보는 근데 상시적인 건 아니고 사실 내가 볼 때는 이 좀 명예직으로 준 것 같은데 자리를. 네. 오히려 명예직으로 줬는데 저 양반이 왜 저러나 그렇게 되는 건가? 아무튼 뭔가 얘기가 다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발표를 한 것 같아. 뭐 그런 이제 좀 뉘앙스도 있는데 그 뒤로는 얘기 안 나는 걸 봐서는 뭐 그냥 수용한 것 같아요. 아무튼 외교 통일 이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하고 통일부 장관 누구 세울지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그 제야 근데 통일 쪽 사람들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 왔는데 도대체 통일부 장관 언제 되는 거냐 막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 없고 경합이 많다. 하려는 사람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미국과 상의가 아직 안 끝나서 못 결정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뭔 통일부 장관 하는데 미국하고 상의를 하냐라고 하는데 뭐 현실이 그렇다.
미국하고 뭔가 조율이 돼야 통일부 장관 임명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홍 회장이 미국 대미 특사로 갔다 왔으니까 뭔가 정리를 하고 오지 않았을까. 야 그러면은 미국 통일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일을 싫어하는 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될 수 있겠네. 미국이 올 땐 통일 싫어하고 북한이 올 땐 통일 좋아하는 그런 사람 누가 있죠? 뭐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 쪽이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한테 통일 얘기 너무 이렇게 들이밀지 말자.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반통일 세력들에게 포위를 당해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된다. 지지율이 80%인데 뭔 얘기 못 합니까? 지금 아는 뭔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인터넷에서만 보던 그런 사람을 본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우리가 잘 지켜줘야 된다. 네. 괜히 막 이거저거 요구하지 말자. 네. 이런 요구하는 사람이 실제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 지켜주면 지지율 떨어질 건데. 그죠. 지지율 떨어지면 그게 문재인을 지키는 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원래 그 막 자기 흥이 돋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 막 일감을 더 줘야지 이 사람은 더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근데 좀 우리가 좀 지켜주자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휴가나 가셔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 좀 스타일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막 발동이 걸려가지고 시동 걸려가지고 한번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막 시작을 했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더욱더 이제 잘한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해서 점수를 더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좋은 것 같은데 왜?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딱 대학교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갔어요. 내 학생이 맨 처음에 신입생으로 1학년 1학기 수강 신청을 하고 있는데 24학점 신청하죠 보통. 야, 대학 오느라고 힘들었는데 쉬어. 16학점 다 들어. 괜히 뭐 애한테 애 힘들게 뭐 하지 마셔.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이런 과목도 한번 들어보는 거 어떠냐? 이런 과목 이런 게 있다. 우리 학교는 말이지 이런 과목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한 번 더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요구에 불을 붙여주는 게 좋느냐? 당연히 후자 아니냐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 가지 좀 빠져 있는 부분이 대기만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통일 외교 안보 쪽에 인선이 제대로 좀 마련돼야 된다. 그래요. 아무튼 오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인선들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봤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이제 부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제 그런 신문을 봤는데 이제 단체에서 내는 신문인데 문재인 개혁 실망스럽다 뭐 이런 헤드라인을 딱 걸었더라고요. 이제 보름도 안 됐는데 뭐 벌써부터 무슨 개혁한 것도 없는데 뭐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할 건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그냥 본심이 잘못 드러난 것 같아요. 그냥 싫은데 아니, 원래 싫어서 문재인 개혁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을 걸 이런 뉘앙스 같아서. 뭐 아무튼 지금까지는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 정부가 촛불을 통해서 국민이 만들어낸 정부이기 때문에 성공한 정부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또 뭐 옛날 뭐 좀 하는 듯 하다가 초반엔 좀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뭐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실패한 정부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 근데 아까 보면 이제 몇몇 분들 촛불을 열심히 들었던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죠, 물론. 네, 없을 거라고 보고. 문재인 정부가 뭐 이제 개혁을 해 나가는데 다들 지지와 박수로 성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더 잘하라고 채찍질도 하고 잘하고 있는 거는 잘한다라고 칭찬도 하고 좀 잘못 나가는 거 있으면 잘못 나간다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개혁을 해나갈 때 온갖 그런 여러 가지 팁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렇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제안도 하고 더 잘 될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적폐청산이라는 거를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부의 무슨 장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조중동
아 정부에서 알아서 뭐 이제 세금 뭐 저기 해가지고 때리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나서서 이걸 여론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드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 여론이 사드 찬성으로 막 가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 반대하겠어요? 국민이 만들어내야 될 역할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정부가 잘하는 거 보면서 이제 기분이 좋은 건 좋은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알아서 다 하겠지.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국민들이 또 나서서 적폐청산을 해야 될 그런 목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끝냅시다.